한국의 워낙 척박한 자연환경, 농사짓기 힘든 자연환경, 그런데 우리가 쌀농사에 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데도 그 다른 쌀농사 문화권에 비해서 쌀이 별로 수출이 안 돼요. 그다음에 태풍 오고 가뭄 오고 하면서 정기적으로 가진 모든 걸 잃어버려서 제로에서 다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굶어 죽지 않는 것만으로도 땡큐인 삶을 살아왔는데, 이 쌀농사라고 하는 것은 또 하필이면 가장 노동집약적이에요. 그리고 땅이 척박할수록 농부는 노동을 더 심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더 어렵게 물기를 내야 하고 더 어렵게 땅을 개간해야 되고, 그래서 들어가는 노동력 대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너무나 극단적으로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만주, 간도로 가고 만주로 가고 사할린으로 가고 해서 이제 스스로 개척할 곳을 찾지 않습니까? 이제 구한말부터 해서 일제강점기가 되면, 그런데 저긴 원래 스탈린이 딱 보니까 저기는 원래 쌀을 생산할 수 없는 땅 아니었어? 과학자한테 물어보면 없는데 쟤들 저기서 왜 쌀을 생산할 수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고려인들, 까레이스키들을 농사가 가능한 땅인지 안 가능한지 그 척박한 땅을 실험하고 확인하는 실험체로 써요. 그래서 강제 이주를 하죠. 아 진짜요? 예, 정말 거기서 또 모든 걸 다 읽으면 또 강제 이주시키고, 야. 정말 그 잔혹한 짓을 당했는데 어딜 가든지 현지인들보다 부자가 됐어요. 어딜 가든지 다 먹고 사는데 살아남았어요. 그래요. 원래 농사가 불가능한 땅인데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르코프차 한국 당근이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그 까레이스키들이 김치를 먹을 만한 채소가 안 나는 곳, 정말 척박한 곳으로 가니까 거기서 딱 농사 지을 수 있는 게 당근이에요. 당근으로 김치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마르코프차라 그래서 가장 드넓은 지역에서 먹는 김치는 배추김치가 아니에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다 그 마르코프차를 지금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예, 가장 널리 그 지역적으로 가장 널리 사랑받는 김치는 당근 김치입니다. 네. 예, 한반도는 좁잖아요. 러시아, 중앙아시아보다. 네. 예, 그런 뜻에서 너무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았던 것은 한국인에게는 지옥 훈련을 거친 거죠. 야. 지옥 훈련을 거쳐서 밖에 나가니까 이제 다 패고 다닌 거죠. 예, 굳이 비교를 하자면. 네. 예,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이 그만큼 고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생존성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생존성이 뛰어나죠. 왜냐하면 생존성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후손을 남길 기회가 없었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서 네. 그걸 살아남은 거고, 또 이제 책에도 많이 나오지만 막 무수히 많은 이제 외세들의 침략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는 거고. 그 외세 침략이 한국 사람들은 횟수에 좀 집중을 한 경향이 있어요. 한국이 가장 많이 침략받았다. 근데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제대로 침공에 들어올 때의 강도예요. 유럽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전쟁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유럽은 땅을 내준다든가 전쟁 배상금을 문다든가 항상 이런 형태로 전쟁이 끝나요. 그리고 유럽은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한 국가가 너무 잘 나간다 싶으면 유럽은 그 전통이 있잖아요. 다구리. 힘을 또 합쳐가지고. 그럼요. 예. 아, 나폴레옹도 결국 다구리에 당했고, 프로이센도 다구리 때문에 프리드리히 2세가 멸망 직전까지 갔고, 다구리엔 장사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필이면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고 통일 제국이 되면서 우리는 통일 중국을 상대해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통일 유럽을 상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멸망해요. 우리는 통일 중국을 상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한번 전쟁을 치를 때마다 국가와 민족이 완전히 소멸당하는 공포, 그 짓눌림을 이겨가면서 싸워야 됐다는 거예요. 체급 차이가 엄청난 거군요. 체급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거란 전쟁도 거란도 중국의 역사라고 억지로라도 인정을 해준다면 고려 거란 전쟁에서도 100% 정말 정확하게 고려를 멸망시키려고 왔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그 욕망을 한반도에 대해서 한반도 왕조의 멸망과 완전한 한족화, 완전한 중국화, 이 역사가 깊어요. 그래서 한나라가 고조선 멸망시켰죠. 멸망시키고 나서 한사군을 설치했잖아요. 완전히 중국화시키려고. 실패했죠. 고구려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한사군을 차례로 축출해버렸죠. 완전히 한반도 땅에서. 그 다음에 백제 멸망시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일본 놈들도 미친 놈들이야. 임진왜란도 정확하게 이 조선 왕조를 멸망시키고 조선인을 다 노예화 시키려고 그 정확한 야심을 가지고 왔고 우리나라가 실제로 멸망할 뻔했잖아요. 예, 그래서 한 번 한 번의 전쟁이 너무나 임팩트가 커요. 정말 민족의 존재성이 살아남아야 되는 예, 그런 전쟁을 우리는 치러왔던 것이죠. 그 유전자가 남아 있는 거군요, 저에게.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 극도의 스트레스, 극도의 압박감을 견디는 인내력이랄까요? 예, 그런 인내력은 그 정말로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라기보다는 확실히 그건 물려받은 것 같아요. 예.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텔레비전 현자, 예, 유튜브 현자들이 있어요. 예.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는데도 선진국 사람들처럼 행복할 줄 모른다. 여유가 없다. 교양이 없다. 프랑스 사람들 봐라. 행복의 척도가 가족이다. 우리나라는 설문조사를 하면 돈이 나온다. 근데 우리나라 설문조사했을 때 돈이라고 쓰는 사람들, 다 가장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돈이라고 썼겠어요? 내가 좀 더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우리 처자식이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잘 산다. 가족을 위해서 앞에 있는데 그걸 빼놓고 봐라. 한국인들이 얼마나 속물인지. 이렇게 혼내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왠지 혼나는 거에 익숙해서 그런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들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진국이 되었는데도 왜 쉴 줄 몰라? 그런데 이 질문을 거꾸로 하면 우리는 쉴 줄 모르는 그 문화적 기질을 이어받아서 다른 나라보다 가장 빨리 선진국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순서상 맞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질문의 순서를 거꾸로 뒤집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쉴 줄 몰라서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훨씬 합당하죠. 예.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속도를 추구하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생산적이고 미래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발전 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까지 포함해서 저는 빨리빨리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90년대에는 우리 중산층이 탄탄해지니까 이제 돈을 좀 벌어서 잉여자본이라는 게 좀 생긴 중산층 가장들이 자기 본가 그다음에 처가댁 부모님들 장인 장모들을 단체 관광 여행을 시켰단 말이에요. 동남아에. 예. 그 시절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갔다 오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는 말이 똑같아요. 동남아 그렇게 땅이 기름지고 보면 알잖아요. 흙 만져보면 알거든. 옛날 분들은 땅이 기름지고 가두 평지에 그 논밭인데 그리고 거기는 그 쌀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1년에 딱 한 번 생산해서 그 아껴 먹는 게 아니라 1년에 2번 3번 생산을 하더라. 근데도 나라가 그렇게 못 산다.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아,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이 게으르다 이거야. 느릿느릿 다니고 걷는 것도 그냥 천천히 걷고. 근데 그리고 2000년대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다 오게 됩니다. 갔다 와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유럽인들은 역시 여유가 넘쳐. 걷는 것만 봐도 한국 사람이랑 달라. 천천히 걸어. 우리만 그렇게 걷는 거예요. 동남아든 유럽이든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전 세계 사람들은 동작이 우리만큼 빠르고 급하지 않아요. 세계는 멀쩡해요. 우리만 바쁜 거예요. 네. 네.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진짜.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유럽은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동남아는 아니니까 그 결과를 보고 이제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그게 뇌피셜이에요. 그게 뇌피셜이에요. 그거 다 그냥 인상 비평이잖아요. 그런 거 편견일 수도 같아하잖아요. 있겠네요. 편견일 수도. 그렇죠. 네. 근데 편견, 전 철학과 나왔으니까 철학에서 독사라고 하는 거. 근데 독사가 인간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겨서 그걸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떤 깨달음을 얻는데, 지혜를 얻는데 사실 독사도 필요해요. 지혜를 얻고 나서 버리면 되는 것이지 독사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럴 건 아닙니다. 아, 그 소중화랑 네. 뭐 사대주의 이런 건 좀 어떠세요? 우리나라. 네. 그게 정작 우리나라 소중화, 조선의 사대주의는 명나라가 멸망한 후에 굉장히 심해졌어요. 오히려 명나라가 있을 때는 현실적인 외교의 대상이고 현실적인 친구이자 적이자 라이벌이기 때문에 명나라랑 기싸움 오지게 했어요. 오지게 기싸움했어요. 근데 정작 명나라가 멸망하니까 추억 보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지금은 죽고 청나라에 죽은 우리 형. 아, 그 형은 참 좋은 형이었어. 이런 게 굉장히 심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의 소중화주의가 명나라 멸망 후에 심해진 건 또 뭐냐면 청나라 사람들은 청나라 시대의 중국인들은 그 청나라 조정의 그 뭔가 탄압에 의해서
머리를 다 변발을 하고 의복과 그 헤어스타일을 다 여진족식으로 만주족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중국인은 우리가 떼놈이라고 욕하죠. 떼놈의 어원이 되놈이고요. 되놈의 어원이 도이놈이에요. 도이가 여진족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인 너네는 다 오랑캐 됐잖아. 이 말을 왜 하냐면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만 유일하게 남은 문명국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 좋잖아요. 우리만 유일하게 남은 문명국이기 때문에 중화는 사라지고 소중화만 남은 거예요. 중화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소중화주의에 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 소중화가 나쁜 의미가 아니네요.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러잖아요. 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500년 동안 개척 정신도 없고 그렇게 500년 동안 맨날 공잘 맹자리나 하고 있고 중국이나 섬기고 사대주의에 젖어 있다가 일본에 멸망당한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한심한 나라가 되죠. 근데 사실 이 조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에 가서 조선 사람으로서 만약에 수명이 한 300년 돼서 살아보면 우리도 소중화하고 있을걸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로 중국을 모방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일단 중국 문명이 세계 4대 문명이에요. 그 세계 4대 문명 옆에 있으면 그걸 모방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 모방을 안 한다는 것은 낙후된 상태, 원시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방은 왜 하면 안 돼? 하면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치열하게 중국을 모방해서 따라잡고 어떤 부분에서는 중국을 넘어서기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멸망당할 거예요. 중국과의 수준의 격차를 중국과 수준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문명이 한반도 문명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져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화란 무엇인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를 캐치하는 본능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미국의 핵을 맞고 멸망했을 때, 일제가 망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의심치 않았죠. 새로운 중화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결국 케이팝의 역사는 미국을 따라잡고 미국인에게 인정받고 미국인들에게 리스펙 받는 노래나 가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레이스를 달려온 역사가 케이팝의 역사예요. 처음에 우리가 일본 표절 얼마나 심했어요. 맞아요. 90년대 옛날에 때 90년대. 보아 시절. 예. 그런데 이제 뭐 소녀시대 이런 팀이 나오고 보아 이런 가수가 나오면서 역으로 일본 최고의 자리를 우리가 뺏어버리고 그러면서 일본을 따라잡았다라고 싶으니까 일본 따라잡았으니까 됐어가 아니잖아요. 그다음 미국 따라잡아야죠. 그러니까 미국 수준이 된 것 같아. 그러면은 춤, 노래, 군무 이런 걸 더 훈련하고 사실 BTS 같은 경우는 마이클 잭슨, 자넷 잭슨 패밀리의 음악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역사잖아요. 춤부터 노래까지 음악까지 마이클 잭슨의 음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장 잘해요. 가장 잘 정돈하고 가장 잘 마감하는 게 BTS예요. 예, 그 미국에서 나온 가장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의 팝의 역사를 아메리칸 팝의 역사의 정점이 마이클 잭슨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의 미국은. 그런데 BTS는 마이클 잭슨보다 더 잘 마이클 잭슨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넘었죠. 미국에서도 그 빌보드 차트 타이틀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BTS 노래를 잘 듣지 않는 사람도 한국인들이 BTS를 좋아하는 것은 그 레이스, 한국적인 레이스를 완주한 것에 대한 리스펙이죠. 예. 그러니까 BTS는 고려청자랑 비슷한 거예요. 고려청자도 원래 송나라 시절에 그 굉장히 유명한 몇 개의 관요는 국가가 소유한 도자기 가마 공장, 그 다음에 이제 사요, 개인이 소유한 이제 가마 공장 이 몇 개 가마 공장 중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뭘 잘 모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가마를 선택해서 그 가마에서 생산되는 청자를 모방하기 시작해요. 나중엔 따라잡고 중국보다 더 잘 만들어서 송나라에도 천하 제일품으로 인정받은 게 고려청자예요. BTS는 고려청자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게 우리가 중화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방을 해서 잘 골라가지고 네. 모방을 해서 뛰어넘는 거. 그리고 세계 중심 제국, 우리의 모방 상대, 우리의 무대가 될 곳이 어디인지를 기가 막히게 알죠. 그래서 어른들이 시키지 않아도 젊은 층이 알아서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원래 옛날에는 중화 제국이 우리에게 듣던 칭호잖아요. 예, 우리는 그 칭호를 지금 미국에 쓰고 있잖아요. 예, 이런 감각은 북한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옛날에 9.11 테러 났을 때 그 미국이 테러 국가라고 그 미국의 적국들
미국의 적성국들이 다 깝쳤잖아요. 쌤통이다 크크크 막 다 이러고 막 여기저기서 우리가 했다 막 이러고 있는데 북한은 그 사건 나고 딱 2시간 만에 정말 반인륜적인 테러가 일어나. 아, 그래요? 정말 저래서는 안 된다. 어. 미국에 위로를 보낸다. 어. 이 성명 발표했어요. 북한 제일 먼저. 그때는 미국의 밑보이면 진짜 국가 하나 멸망하는 거 진짜 일도 아닌 때였어요. 그때 미국이 눈이 돌아가 있었잖아요. 그때 깝치지 말아야 될 때를 아는 거죠. 북한도 그런 감각은 있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배우를 또 북한을 또 막 연계돼서 막 해석할 수도 있는 걸 빨리 북한 선전하는 거죠. 그냥. 그럼요. 아,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데 그 국민들이 느끼는 요구, 필요를 정치권이 따라오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빨리 우리나라 개헌해야 되는데. 개헌. 제7공화국 해야죠 이제. 60으로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헌을 하면은? 개헌을 하면 모든 걸 바꿔요. 세법도 바꾸고 세제도 바꾸고 교육 제도부터 다 바꿔야죠. 그런 개헌이요. 네. 야, 그렇구나. 저희가 약간 60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60에 지금 산업혁명. 수십 년째 살고 있잖아요. 산업시대 그런. 아니. 여건. 1987년 그 60 시민혁명에 의해서 군부 독재가 종식됐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 50이 60으로 됐는데 그 이후로 개헌을 안 해서 지금 우리는 쭉 60 체제에서 살고 있죠. 예, 87년 체제라고 하죠. 근데 87년 체제는 말 그대로 80년대에 가장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고안된 체제인데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너무 안 돼요. 새 집으로 이사 가야 돼요. 야, 근데 이거 되게 새롭네요. 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이거를 약간 그 개헌 입장 관점에서 봐가지고 뭐 세법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그 바꿔야 된다. 전체를. 근데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가 레벨이 달라졌잖아요, 그때랑. 그럼요. 그때는 우리가 선진국이 빨리 돼야지라고 했던 그런 때였고 지금은 산업 환경, 구직 환경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때랑.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70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차원에서 보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줘야지. 그런데 그 노동자가 지금은 정규직만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에 내가 정규직 직원이야. 그 대기업에 하청을 받는 1차 벤더,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하청을 받는 2차 벤더. 그래서 3차까지 간다 이거예요. 3차 내가 비정규직이야. 일은 내가 더 많이 하고 내가 더 야근 많이 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급여는 3배, 4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대기업 정규직이랑. 그러니까 이런 것들. 노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싹 바꿔야죠. 작가님께서 각자 도생의 시대, 신냉전, 다극화 시대 속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면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연하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고 지금 다극화 시대다. 신냉전이다. 이제 지구는 큰일 났다. 맞아요. 야, 각오해라. 예, 전쟁 나서 이제 정부가 나눠주는 배급품 타먹을 각오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제 분석이 아니라 누구나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전쟁을 준비한다. 왜냐하면 저는 김정은이 정말 오래 못 살 것 같거든요. 네, 정말로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정은이가 제가 봤을 때 저 새끼 3년을 넘길까?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진짜로. 건강 때문에. 예, 근데 김정은이 죽으면 북한은 붕괴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반드시 높아요. 그래요? 적어도 그럼요. 예. 그런데 북한이 붕괴가 됐을 때 예상치 못하게 붕괴가 됐을 때 중국군은 깃발꽂기를 위해서 북한 땅에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서 밀고 내려와서 깃발 꽂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반도 땅에서 중국 세력을 축출해야만 하는 입장이죠. 자,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이 죽기 전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금의 북한 땅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의 교전을 벌일 확률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높아요. 우리 이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하면서는 아직 망하지 않았잖아요. 안 망했죠. 근데 이게 약간 김정은 만약에 사후에는 좀 이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김일성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 힘으로 국가를 세운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를 다 떠나서 이 사람은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는 인물이잖아요. 입지전적인 인물 맞잖아요. 예. 그리고 아무리 이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정말 혹독한 가혹한 독재를 했다 한들 이 사람한테 도덕적 권위가 아주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항일 무장투쟁 한 건 사실이거든요. 뭐 잘했네 못했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하긴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당연히 김일성의 권위는 더 높았어요.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일은 자기 아버지만큼의 권위, 존경을 받을 수 없죠. 그런데 그 밑에 정은이는 더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보다도 더 권위와 존경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김주예요? 안 돼요. 3대째 쭉 내려오면서 점점 권위가 떨어졌어요. 북한의 지도자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역사를 봐도 조선시대도 뭐 그런 식으로 돼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 조선시대도 이제 이성계, 뭐 이방원 뭐 이런 식으로 강하다가 점점 뒤로 가면 또 약해지고 그러다가 또 훌륭한 왕이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라는 게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죠. 그런데 조선이 망할 때는 왕의 권위라는 게 가장 낮아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 어떤 근대 열강의 침입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세도 정치를 하니까 왕의 권위가 낮아졌죠. 예, 그 말씀은 맞죠. 왜냐하면 그 안동김 씨, 그다음에 풍양조 씨와 같은 그런 세도 가문들이 그 왕권을 능가했잖아. 그 가문의 미세가. 그러니까 그럼 뭐 나라가 망할 징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도 지금 무슨 장마당 세대라고 해가지고 이게 네. 그 세대가 완전 달라서 장마당 세대는 이제 김일성을 모르니까 또 그런 것도 그렇죠. 있게. 김일성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아직도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이유는 김일성이 죽기 전까지는 정말로 교육이 무료였고 배급도 잘 정말 배급이 나왔고 어쨌든 비 새는 지붕이 아니라 비가 안 새는 괜찮은 지붕 밑에서 잤고 어쨌든 국가가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떵떵거리면서 할 수 없지만 국가가 생존을 책임져 주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장마당 세대 같은 경우는 국가는 나한테 해준 게 없어요. 부모님이 열심히 장마당에 물건 내다 팔아서 나를 먹여 살렸지 국가가 뭘 해주는 걸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국가의 가장 혹독한 탄압을 받는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이고 가장 국가에 희생해야 되고 착취당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장마당 세대가 생각할 때 왜자? 왜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하러? 충성심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그렇군요. 그러다 이제 갑자기 김정은이 급사해버리면 건강 때문에 대혼란이 벌어질 수가 있는 혼란이 벌어질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여자들의 싸움이 될 건데 왜냐면 현송월, 예, 그다음에 그 이설주, 김주애도 있고 그다음에 김여정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성들의 싸움이 될 거예요. 장성댁 같은 위협이 될 수 있는 남자들은 정은이가 다 죽였어요. 자기 집안만 딱 남겼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자기 형도 죽였잖아요. 맞아요. 예, 김정남 죽였잖아요. 여자들의 싸움이 될 건데 여자들이 싸워서 뭐가 그 북한 그 극심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북한의 군부가 각 군부가 누구를 지지하는지가 될 텐데 여기서 각 군부가 쪼개진다. 그럼 이제 내부 내전이에요. 예, 그러면은 북한에서 펼쳐질 풍경은 매드맥스 보셨어요? 네, 매드맥스. 매드맥스 퓨리 로드. 예, 그 세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네요. 거기 북한군 다 워보이 되는 거예요. 예, 개판는.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그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우리나라 현재 수준은 좀 어떻게 보세요? 군사력 수준? 군사력 수준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핵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핵 빼고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예요. 세계 5위인데 세계 5위인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의 실제 가상 적국은 북한이 아니에요. 실제 북한은 우리를 침공할 생각도 없어요. 한국과 싸운다, 주한미군과 싸운다, 북한은 그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겉으로만 그러는 거지. 우리의 진정한 가상 적국은 중국이에요. 세계 군사력 5위인 게 의미가 있습니까? 중국이 2위인데? 그리고 핵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싸워야지 핵 없이 싸운다는 건 말도 안 돼. 저쪽은 핵이 있고 이쪽은 없어. 그 상태에서 전쟁을 한다? 미친 짓이에요. 네, 전쟁 안 돼요. 반드시 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트럼프의 시대 때 네. 그 트럼프가 이제 막 이렇게 되고 대선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주한미군 뭐 철수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면서 네. 핵을 우리가 보유하겠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은 있는데 그 기회를 잘 타서 잽싸게 그 핵 승인 국가가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그 외교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마음의 준비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발 하고 계시길 바라요. 우리 민족이 핵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질 절호의 기회가 지금 올락말락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 지금껏 있었던 역대 대통령들 중에 자기가 가장 스마트하고 기민하게 애국심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사실을 그분이 지금 당연히 염두에 두고 계시겠지만 네. 예, 그러셔야 제발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 20살, 이렇게 30살 이때 젊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전 세계가 평화로워야 되고, 핵은 다들 폐기해야 되고, 네. 군축해야 되고, 막 네. 이런 거에 좀 있었는데, 나이가 확실히 들고, 좀 이렇게 세계가 돌아가는 거를 뭐 조금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러면서, 아, 진짜 이게 힘이 필요하구나. 반드시 있어요. 핵이 좀 핵 필요할 반드시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핵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네. 오늘은 뭐 핵 얘기하러 나온 건 아니니까 예.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북한이요. 또 네. 주말간에 좀 떠들썩했던 게 네. 러시아에 그거 파견을 했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병사 파견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좀 우려가 되는 게 거기서 실전 경험을 쌓고 네. 아까 북한이 우리를 침공할 생각이 없다 하셨는데 네. 북한이 그렇게 되면 군사력에 대한 경험을 쌓고 남한을 좀 뭔가 공략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거는 네. 그럴 수 없고요. 네. 아 근데 너무 제가 김정은한테 화가 나는 게 지금 북한군이 투입되는 전장이 배틀필드가 러시아군이 투입된 병사가 100이면 90%가 전사하는 곳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실전 경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총알바지예요. 그래요. 네. 어떻게? 근데 아. 그래도 살아남은 병사들은 굉장히 정예가 되겠죠. 네. 예, 그래서 남들 다 죽을 때 살아남아서 실전 경험치를 쌓은 병사들은 그런 그 고대부터 지금까지 동서고금이 똑같습니다. 강군이 돼요. 예, 그런 병사들만 모아서 보통 전란 기간 동안 내내 상승군, 일상적으로 이기는 군대, 상승군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긴 하지만 정은이는 트럼프 시절에 마이크 폼페이오 전 CIA 국장이 평양을 비밀 방문해서 비밀 회담을 한 거를 그 회담 내용을 자서전에 썼단 말이에요. 마이크 폼페이오가. 김정은은 뭐라고 말했냐?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하다. 네. 이 말을 했어요. 네. 비슷한 말을 DJ한테 김대중 대통령한테 김정일도 했어요. 북한은 원래 주한미군이나 국군과 다시 싸울 생각이 전혀 없는 나라예요. 북한이 생각하는 우리 민족의 가상 적국은 중국이에요. 근데 이거는 북한의 생각이 맞아요. 북한 정권은 악한 정권이지 멍청한 정권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혹시 러시아에 파견한 이유는 혹시 뭐라고 보세요? 러시아에 파견한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하는데 돈 때문도 아니고요. 남한을 침공할 그 병력을 정예로 만들 실전 경험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북한 정권 붕괴 시에 중국군이 밀고 내려올 때 그 중국군을 허가받지 않은 침공군으로 규정하고 러시아군을 끌어들여서 한반도 땅에서 중국이 원하는 그림을 해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야, 그렇구나. 예. 중국의 큰 그림을 막기 위한 예, 포석. 예, 그게 전체 그림이에요. 야, 근데 그렇게 물론 겸사겸사 외화도 벌고. 근데 그렇게 중국을 싫어하나요? 김정은 시대 2010년대부터 북한에서 자주 등장해서 유통된 슬로건이 있어요. 이런 슬로건, 정치적 슬로건은 김정은의 직접 결제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릴리즈 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일본이 100년의 적이라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 영토에 대한 중국이 갖고 있는 야욕을 북한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우리보다 북한이 더 잘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의 속성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북한 거를 좀 배워도 돼요. 일본은 자 봐봐요. 30년 동안 우리를 식민지배한 원수 맞죠. 그런데 일본은 우리를 다시 통치할 야욕이나 그런 계획이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거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잖아요. 네. 예, 맞아요. 북한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마오쩌둥 시절 때 네. 김일성하고 마오쩌둥 막 형제라고 하면서 되게 친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완전 그 똑같은 거네요. 시간이 흐르면서. 근데 그 또 뭐가 있었냐면 김일성 젊은 시절에 김일성이 갓 독재자가 되었을 때 이때는 항일 투쟁을 중국 그 공산당이랑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일 동지들 사이예요. 일제 강점기부터 알던 사이, 같은 동지였던 사이 다 이렇게 엮여 있어요. 공동의 적, 제국주의라고 하는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운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어떤 리스펙 같은 게 진짜 서로에 대한 애틋한 감정 이런 게 진짜로 있었어요. 근데 그 세대가 죽고 나면 그게 후대로 이어지는 다시 복원되는 종류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럼요. 그 정도의 끈끈함을. 같이 함께 어쨌든 같이 싸웠든 다른 조직에서 싸웠든 서로 상관없는 조직이었든 함께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억을 공유한 세대와 그렇지 않고 각자의 국익과 각자 경제 발전과 이런 것만 신경 쓰는 후대가 다르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북한을 먹으려 하는 거고 심지어 그 남중국해나 뭐 베트남까지도 막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고 그럼요. 야욕을 이제 막 드러내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착착 대중국 포위망을 완성해 가고 있으니까 내륙에 육지에 갇힌 국가를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 오죽하면 대중국 포위망에 베트남이 참가를 했어요. 대중국 포위망에 베트남이 참가를 했어요. 월남전을 치렀는데 미국과 베트남 두 나라는. 그러네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베트남이 그게 베트남식 외교예요. 원래 적과 아군을 그렇게 확확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국익만이 나의 친구예요. 야. 국익만이 아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우리나라는 국익과 동맹을 맺어야 돼요. 우리의 혈맹은 국익 자체지. 야. 예, 편 가르고 아니 안 됩니다. 현실주의로 가야 될 타임이에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엔 이상주의여도 되는 시대였어요. 야. 특히나 공산권이 붕괴되고 냉전마저 사라졌을 때, 그때 한반도 비핵화는 멋진 말이었어요. 지금 한반도 비핵화는 멋진 말이 아니에요. 멋진 말, 해도 되는 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 굉장하십니다. 네. 작가님, 그러면은 이거 질문지 없는 내용이긴 한데 네. 막 최근에 일본이 막 아시아판 나토 만들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좀 관계를 개선해야 될까요? 일본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 싶다. 네. 꺼지라 그러세요. 예. 아이, 그거 자유대. 그러니까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면, 자, 나토는 어떤 개념입니까? 나토는 나토 동맹국들, 나토 가입국들 중에 한 국가가 나토 외의 국가로부터 침공을 당하게 되면, 침략을 당하게 되면 모두가 함께 다구리 놔준다. 이게 나토 개념이거든요. 그 나토, 동아시아판 나토를 만든다는 얘기는 보통 국가 되겠다는 건 군대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식으로 군대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우선은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군대를. 중국 견제를 지들이 합니까? 우리가 하게 생겼는데. 꺼지라 그러면 됩니다. 일본이 하는 말은 그냥 닥치라고 하면 돼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우리 일본하고 한국하고 좀 잘 지내길 바라고 막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을 더 신뢰한다. 더 좋아한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요. 일본 정치인들은 항상 미국이 한국을 좀 덜 좋아하게 만들려고 뒤에서 엄청 수작을 부려요. 그래요? 그러다가 미국의 핵심 인사한테 그 구사리 먹고 그래요. 일본 그 자민당 정치들이 뭐라고 구사리를 먹냐 하면 미국은 일본을 한국만큼 중요하게 생각해 줄 생각이 원래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꿈 깨라. 이런 식으로 쫑코를 먹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미국이 일본을 더 신뢰하고 신용하는 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본은 정치 세력이 안 바뀌어요. 자민당 독재, 장기 독재잖아요. 자민당하고만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태도, 중국에 대한 태도 이런 게 일관되죠.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대통령의 그 정권의 미국에 대한 태도라든지 중국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게 훅훅 바뀌어요. 그래서 신뢰의 차원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용 신뢰는 일본이 더 무게감이 높아요. 일본을 더 믿어요. 미국이.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미국과 동맹이 됐습니까? 미국에 패배하면서 동맹이 됐어요. 미국과 싸우다가. 우리나라는 미군과 연합군을 이뤄서 함께 싸우면서 동맹이 됐어요. 그리고 한반도 땅에서 4만 명의 미군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은 자기 자국민 4만 명이 죽어간 땅을 포기할 수 있는 성격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것도 모르고 깝치는 거예요. 야, 설득력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제가 한 말은 그냥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예요. 예, 사실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지금 보니까 당선율 그 무슨 폴리마켓인가 그런 데서 그 누가 이렇게 당선될 거냐 폴 예상 투표해보면은 거의 이제 6대4로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트럼프가 우선 될 거라고 보세요? 정작 선거 당일날이 되면 바로 그 전날까지의 예측을 배신하는 선거 결과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런 선거 결과가. 이건 많이 틀려요. 요즘. 그래서 이제는 못 믿겠어요. 이제는 정치 자체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지 못하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스펙타클해졌어요. 좋은 말로 스펙타클이지 정신이 없어요. 솔직히 전 그냥 예측이 안 된다 이 말밖에 못할 것 같아요. 애초에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 될 때도 그때 미국인 포함 전 세계 누가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다 힐러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결국은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 이후부터 맞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상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예상을 배신하잖아요. 오죽하면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 완전 극우주의자. 그냥 맞아요. 사실은 파시스트 아니야가 아니라 사실은 파시스트야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저는 극단적인 파시스트입니다라고 말하는 아줌마가 총리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건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핵을 가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50년 후에 다시 그 기회가 올지 100년 후에 그 기회가 다시 올지 몰라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부가 그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놓치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 절호의 단 한 번 주어지는 그 절호의 기회가 차라리 몇 년 늦게 오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닐 때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해리스가 대통령이 이번엔 되길 바랍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 트럼프가 되면 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거다. 그러면은 약간 해리스가 되면은 이런 전쟁 분위기나 위기, 동북아시아에서의 위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완화된다고 볼 수는 있을까요? 해리스가 되면요? 예. 예. 아, 예. 그건 확실히 그렇습니다. 해리스가 돼야 돼요. 예. 우리나라 지금 예, 저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 정말 좋다. 좋다라고 한다면 그 좋은 건 핵밖에 없어요. 우리가 핵을 가질 기회가 생긴다. 근데 그 기회를 잡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근데 잡을까요? 라고 했을 때 뭐 각자 여러분이 뭐 시청자 여러분이 각자 생각해 보세요. 네. 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네.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해리스가 되는 게 조금 유리할 수는 있겠다. 더 겁이 덜 나죠. 겁이 덜 예, 나시겠다. 더 겁이 덜 나죠. 중국이 언젠간 대만을 치긴 하겠죠. 언젠간 치겠죠. 치긴 언젠간 하겠죠라고 하면 안 돼요. 언젠간 반드시 치죠.